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태성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김치 몇 조각, 누런 국물,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밥.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식탁이 그리웠습니다. 야, 이등병! 왜 안 먹어? 건너편에 앉은 상병이 태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가? 여긴 호텔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먹겠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숟가락을 들었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국물은 미지근했고 짠맛과 신맛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개밥이 낫겠다. 태성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말이 주변에 앉은 선임병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최우석이 천천히 일어서며 태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개밥이 낫다고?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이태성은 눈을 뜨자마자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막 마치고 배치받은 지 사흘째, 아직 이 부대의 리듬에 익숙하지 못했죠. 일어나 새끼야. 급식 준비한다. 상병 최우석의 고함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20살 어머니 손에 자라 군대라는 곳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남자들끼리의 거친 농담이나 위계 질서가 더욱 어색했죠. 급식소로 향하는 길, 태성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입대 전날 어머니는 태성아, 거기서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 와보니 맞설 용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급식소에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솥들과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다른 병사들 뒤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급식 담당 아주머니가 국자로 퍼주는 국물을 받았을 때 그 누런 색깔에 움찔했습니다. 이게 몽국이에요? 태성이 작은 소리로 물었을 때 뒤에 서던 박진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받아. 여기선 묻지 마는 게 상책이야. 박진수는 태성과 같은 이등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곳 생활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태성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덕분이었죠.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태성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김치 몇 조각, 누런 국물,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밥.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식탁이 그리웠습니다. 야, 이등병, 왜 안 먹어? 건너편에 앉은 상병이 태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가? 여긴 호텔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먹겠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숟가락을 들었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국물은 미지근했고 짠맛과 신맛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개밥이 낫겠다. 태성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말이 주변에 앉은 선임병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최우석이 천천히 일어서며 태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개밥이 낫다고?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태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고? 야, 이등병.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너나 먹어라. 맛없으면 굶어. 최우석의 말에 다른 선임병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 넘김이 어려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부사관 김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뭔 소동이야? 아, 중사님. 이 이등병이 급식이 맛없다고 징징거려서요. 너는 눈치가 없다.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투정이야? 군기가 빠졌어. 김 중사의 질책에 태성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수가 태성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태성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주머니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내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배고프겠다. 태성은 고마웠지만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도 필요할 텐데. 괜찮아. 나는 이미 먹었어. 그리고 여기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거든. 그날 밤 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버지란 사람은 내가 군대에 있는 것도 모르겠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태성에게 아버지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성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웃으며 우리 태성이가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 하지만 이제 태성은 혼자였습니다. 이 차가운 군대라는 곳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성은 조금씩 부대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급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죠. 박진수 덕분에 내무반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사단장님이 오신다더라. 사단장? 갑자기 왜? 병사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연대장도 보기 힘든 곳에서 사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김중사가 내무반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집합. 사단장님 방문 준비한다. 급식소부터 내무반까지 전부 대청소. 순식간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은 걸레와 청소용품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태성도 박진수와 함께 급식소 청소에 투입되었습니다. 사단장이 왜 갑자기 오는 거야? 태성이 바닥을 닦으며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보통은 큰일이 있을 때나 오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 바는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몇 시간 동안 청소가 계속되었습니다. 급식소 바닥부터 벽면까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성은 땀범벅이 되어 걸레질을 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말이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식소는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급식 메뉴도 평소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김치도 신선했고 국물도 맑았습니다. 오늘은 밥이 맛있네. 태성이 박진수에게 말하자 박진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단장님 오시는 날에 평소 밥을 줄 리가 있나?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고 병사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한 명의 장교가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군복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사단장 이준호였습니다. 태성은 처음 보는 그 높은 분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는 급식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의 식사 상황을 점검하고 급식 담당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식판을 들고 급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대신 괜찮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어봐야 제대로 아는 거죠. 이준호의 말에 모든 부사관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평소 급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큰일이었죠. 이준호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태성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사단장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장군님. 다른 병사들이 인사를 하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던 이준호의 시선이 갑자기 태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태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시선은 계속해서 태성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갑자기 이준호가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이등병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태성입니다, 장군님. 태성은 다급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성. 이준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태성 병장이냐? 옆에 서 있던 부사관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이등병입니다, 장군님. 그 순간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아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몇 살인가? 20살입니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주변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사단장이 이등병 한 명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준호는 한동안 태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도 다 비우지 않은 채로 말이죠. 급식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는 급식소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무반으로 돌아온 태성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사단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왜 그렇게 쳐다보시더라? 나도 모르겠어.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해.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처럼 봤어. 태성은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호의 시선, 그 복잡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받는 밥이 조금씩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김치가 덜 시었고 국물도 따뜻했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하나씩 늘어났죠. 오늘 급식 괜찮은데? 박진수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평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PX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끔 아주머니가 몰래 과자 하나를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라며 윙크를 해주기도 했죠. 태성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박진수의 말에 태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단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은 오히려 태성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선임병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이등병. 너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상병 최우석이 태성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선임병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급식도 좋아지고 PX에서도 챙겨주고 혹시 내 애비가 사단장이냐? 최우석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야, 이 새끼 낙하산이었어? 그래서 특별 대우 받는 거야? 낙하산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배경이 있어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태성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선임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무반 청소를 할 때도 태성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버리기. 이등병이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태성에게만 쏟아졌습니다. 야, 특별 대우 받는 놈이 일도 특별히 많이 해야지. 최우석의 조롱에 다른 선임병들이 웃어댔습니다. 태성은 묵묵히 일을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박진수가 태성을 도우려 했지만 그러면 박진수까지 함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박진수, 너도 낙하산이랑 친하니까 특별 대우 받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이등병끼리 뭉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 박진수는 더 이상 태성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까지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태성만 늦게 먹게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서도 태성의 침상 주변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는 청소 제대로 안 했다며 혼을 냈습니다. 야, 이태성. 내가 뭔데 특별 대우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느 날 저녁 최우석이 태성을 세면장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선임병 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 받은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급식이 갑자기 좋아진 건 뭐야? PX에서 공짜로 주는 건 뭐고? 그건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요청 안 했어도 받았잖아. 그럼 거절했어야지. 최우석의 말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에서 선임의 말은 곧 법이었죠. 앞으로는 그런 특별 대우 받지 마. 알겠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급식은 여전히 나아져 있었고 PX 아주머니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태성이 거절해도 괜찮다며 더 챙겨주곤 했죠. 견디다 못한 태성은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태성, 또 과자 받아왔지? 이 새끼가 정말 버릇이 없어. 최우석이 태성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저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야,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해? 이등병 주제에? 최우석이 태성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성은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성이 최우석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쾅! 태성의 주먹이 최우석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최우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 새끼가 선임을 때려.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선임병들이 태성을 둘러싸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태성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죠. 박진수가 말리려 했지만 그 역시 휘말려 함께 맞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중사가 뛰어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최우석의 눈가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중사님, 이 이등병이 갑자기 선임을 때렸습니다. 최우석이 먼저 신고했습니다. 태성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넌 영창이다. 박진수도 마찬가지야. 중사님, 박진수는 말리려다가. 닥쳐. 왜 내가 맞으면서도 반항하냐?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김중사의 말에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맞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 말에 김중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계속 괴롭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군기예요? 태성의 반항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태성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죠. 영창 일주일이다. 당장 짐 싸. 그날 밤 태성과 박진수는 영창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서로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너까지 말려들게 해서. 괜찮아. 어차피 나도 견디기 힘들었어. 너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 그날 밤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영창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성과 박진수는 좁은 방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나오는 밥과 물 한 컵이 전부였죠. 그나마 서로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태성아, 괜찮아? 박진수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태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며칠 동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입술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응, 그냥 생각이 많아. 뭔 생각?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들. 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집, 포근한 이불,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웠죠. 그때 영창 문이 열렸습니다. 김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성, 박진수, 나와.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된 건 아닌데 왜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왜 나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라와. 김중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영창에서 나온 태성과 박진수는 김중사를 따라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중대본부에는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이태성, 박진수. 예. 영창 처벌을 중지한다. 지금부터 원대 복귀해. 태성과 박진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분명히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사흘 만에 나오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왜 그런 건가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중대장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다. 더 이상 묻지 말고 원대 복귀해.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말에 태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들 같은 이등병의 영창 처벌을 상부에서 관심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쨌든 영창에서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창에 있는 동안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속옷, 양말, 세면도구,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자신이 넣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박진수는 세면실에 가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자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남자의 것 같았지만 누구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많이 미안하다. 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자랑스러울 수 있게 살고 싶었다. 마이너스 아버지. 태성은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20살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이게 정말일까? 태성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일어난 일들, 급식이 나아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들이 이 사람 때문인 걸까요? 그리고 문득 며칠 전 급식소에서 만났던 사단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복잡한 표정, 그리고 이상하도록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던 시선. 설마 사단장이? 태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사단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어머니와 헤어진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태성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고 하시며 화를 내기도 했죠. 편지를 들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편지를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태성아, 뭐 보고 있어? 박진수가 세면실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런가 봐.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으려 했죠. 네가 자랑스러울 수 있게 살고 싶었다. 이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랑스러울 수 있게 살고 싶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랑스럽지 못하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단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감났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태성은 다음 휴가 때 어머니께 진실을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죠. 그 후 며칠 동안 태성은 사단장을 다시 볼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만남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태성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인가요?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그 편지의 의미를 곱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무반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죠. 영창에서 나온 이후로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야, 이태성. 어느 날 저녁 상병 최우석이 태성을 부르더니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얼굴에는 아기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최우석은 태성을 벽에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빠서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 아버지가 사단장이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나 그 사람 격리장교한테 들었거든. 최우석의 말에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소문이 퍼진 걸까요? 격리장교가 뭐라고 했는데요? 사단장님한테 물어봤다더라. 이태성이라는 병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최우석이 태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없다고 하더라. 그 말에 태성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생아라는 얘기지.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사단장의 사생아가 부대에 있다니. 이거 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만하세요. 태성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우석은 오히려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야들아, 들었어? 우리 이등병이 사단장 사생아래. 최우석의 목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태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이야? 사단장 사생아라고? 그래서 특별 대우 받았구나. 병사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태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죠. 야, 근데 사생하면 아버지가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버려진 자식이네. 불쌍하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태성의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사생아, 버려진 자식,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사생아라는 게 정말일까? 태성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힘들어했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 박진수가 다가와서 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성아, 신경 쓰지 마. 그냥 헛소문일 거야. 하지만 태성은 박진수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성을 마주치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사단장 사생아래. 불쌍하게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대. 그래서 특별 대우 받으려 했구나. 태성은 점점 부대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급식소에서도 혼자 앉아야 했고 내무반에서도 다른 병사들이 태성을 피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박진수까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박진수. 너도 사생아랑 친하니까 똑같은 취급받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가 그냥이야. 사생아 편 들지 말고 알아서 해. 박진수는 태성을 도우고 싶었지만 자신까지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그런 박진수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결국 태성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생아일까? 밤마다 태성은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 그리고 최우석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자신이 사생아라면 그것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결국 난 아무도 아닌 놈이구나. 태성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한테는 없는 자식 취급받고 어머니한테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부대에서는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 와중에도 아이러니하게 급식은 여전히 좋았고 PX에서의 특별 대우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죠. 저는 그런 거 안 받겠습니다. 태성이 PX 아주머니의 호의를 거절하자 아주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래? 별거 아닌데. 그냥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죠. 태성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아버지는 정말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의심만 남았습니다. 사생아라는 소문이 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행정반에서 태성을 찾았습니다. 이태성 이등병, 등기우편 왔습니다. 등기우편이라는 말에 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에 온 이후로 편지 한 통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바쁘셔서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누구한테서 온 건가요? 확인해 보세요. 행정병이 건네준 봉투를 보는 순간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이 보였거든요. 김영애 마이너스 어머니 이름. 하지만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집 주소가 아니라 병원 주소였습니다. 그것도 큰 종합병원의 주소였죠. 어머니가 왜 병원에서? 태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평소보다 훨씬 흐릿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태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구나. 태성은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게다가 시간이 많지 않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혼자 있기가 무서웠나 보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쓰는구나. 태성은 급하게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의 아버지 이야기 말이다. 사실 너를 데리고 멀리 떠난 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 사람은 군인이었고 나는 그의 지위와 명예 때문에 우리가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니.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 사람 이름은 이준호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소령이었어. 지금쯤이면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서 너를 데리고 떠났단다. 이준호. 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급식소에서 만났던 사단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 이준호. 설마. 하지만 엄마가 틀렸었나 보다. 그 사람은 늘 너를 찾고 있었단다. 몇 번이고 우리를 찾으려 했지만 내가 피해 다녔어. 미안하다, 태성아. 태성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너를 멀리 데려간 거야.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태성은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만약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글씨는 더욱 흐릿해져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 태성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참으셨을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찾고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피해 다녔다는 것, 모든 것이 오해였던 거죠. 그럼 며칠 전에 받은 편지는 정말 아버지가 보낸 거구나. 태성은 사물함에서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을 찾고 있었고 군대에 온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사단장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태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도 같고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식소에서 보여준 그 복잡한 표정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최우석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태성은 어머니의 편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찾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처음으로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준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이었죠.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태성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정말 만나고 싶어요. 태성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다음에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지.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인지. 태성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안고 살 수는 없었죠.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진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단장을 만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이등병이 사단장을 만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사생아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단장님이 내일 부대 시찰 오신다. 김중사의 말에 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단장 일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은 멀리서 이준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죠. 시찰이 끝나고 이준호가 사단장 차로 향할 때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장군님, 태성이 큰 소리로 부르자 이준호와 주변 보좌관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죠. 뭐 하는 거야? 김중사가 다급히 뛰어와서 태성을 막으려 했지만 태성은 이미 이준호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이태성입니다. 태성은 차렷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들이 태성을 막으려 했지만 이준호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태성의 말에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일개 이등병이 사단장에게 개인적인 말이 있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곤란하다. 보좌관이 나서서 말했지만 이준호는 한동안 태성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로 와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이등병을 비서실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1시간 후 태성은 사단본부 비서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태성이 들어가자 이준호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은 모두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태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태성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태성의 말에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무슨 뜻인가? 어머니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요. 이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라니. 김영이라는 분이요. 20년 전에 아버지와 헤어진. 그 말에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보냈다고? 네.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피해 다녔다는 것도.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를 보호하려 했다. 내 자리에선 내가 짐이 될까 두려웠다. 짐이요? 군에서는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 승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준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를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격리 장교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던데.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 같은 자식은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태성은 최우석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준호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그 말에 태성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거짓 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늘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자라는지, 어떤 아이로 크고 있는지,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봤다. 그럼 제가 군대에 온 것도 물론 알고 있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준호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서운함도 있었죠. 저는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 이름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태성의 말에 이준호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기엔 서로 너무 낯서네요. 태성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건 확인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것,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이준호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태성아, 안녕히 계세요. 태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준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해결되었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비록 아버지와 당장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태성이 직접 사단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생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죠. 태성아, 정말 사단장님이랑 얘기했어?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던 박진수였지만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 말은 다 했어. 어떤 기분이야? 시원해. 궁금했던 걸 다 알게 됐거든. 태성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도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사단장님이 사직하신대. 한 병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직? 갑자기 왜? 모르겠어. 갑자기 사표 내고 떠나신대. 태성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직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태성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찾아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곤란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이준호는 정말로 부대를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송별식도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사단장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태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가 자리를 떠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성의 군 생활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후임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태성도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을 기억하며 후임병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이등병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야. 태성의 말에 후임병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태성이 형, 고마워요. 다른 선임들은 무서운데 형은 친절해요.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야. 계급이 다를 뿐이지. 태성의 이런 태도는
내무반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심한 괴롭힘은 사라졌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드디어 제대를 앞둔 마지막 면회 날이 왔습니다. 태성은 어머니와 마지막 면회를 하기 위해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면회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병장님, 면회객이 안 오셨네요. 면회 담당자의 말에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요? 혹시 연락이라도. 그 대신 이게 왔습니다. 담당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2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온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익숙한 글씨체의 편지였습니다. 먼저 병원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대하면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는 이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태성아, 이제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편지의 첫 문장에 태성은 놀랐습니다. 사단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를 숨겨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너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태성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사직한 것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영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늦었구나. 제대하면 만나자.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새로 시작하자.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태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되찾은 기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만나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다음 날 태성은 후임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도우며 잘 지내라. 그리고 기억해라. 여기서 배운 건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야. 후임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란 말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태성은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태성은 부대 문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죠.